네, 안녕하세요. 숙명여자대학교 기계시스템학부의 신지영 교수라고 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아까 연료전지하고 제목이 섞였던데, 그래서 제목을 살짝 바꿔서 제목이 이제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한 1시간 좀 넘게 지루하실 수 있겠지만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많이 좀 해주세요. 일단 숙명여대에 기계과가 있어.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반응이 오더라고요. 내가 이제 명함을 드리면 보니까. 그래서 우리 숙명여대는 공과대학이 2016년에 만들어졌고요. 제가 소속해 있는 요 기계시스템학부는 전자공학 전공하고 더불어서 2017년에 만들어져서 지금 현재 이제 3학년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졸업생이 나오죠. 이거는 전데요. 이거 저 뽀샵 안 했거든요. 조금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사진 찍어주신 분이 했고, 저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다 마치고 그 다음에 현대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에서 발전소 관련 일을 한 3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산의 동의대학교라는 학교에서 한 17년 정도 교수로 있었고, 그 중간에 미국의 유펜이라고 U of Pennsylvania라고 그 학교에서 2번 연구년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좀 특이한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화공생명공학부에서 연구년을 2번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숙명여대에 기계과가 만들어지면서 그때부터 숙명여대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무슨 기계과 교수가 이런 일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은 밑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발전소에서 이제 발전소 일을 관련 일을 했었거든요. 회사에서, 현대엔지니어링에서. 그리고는 이제 동의대학교로 옮겨서는 이제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에너지 관련된 거는 다 했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화공과에서 연구년을 하면서 주제를 살짝 바꿨지만 결국은 연료전지라는 것도 에너지 관련되는 얘기고, 그다음에 금속공기전지, 오늘 말씀드릴 슈퍼커패시터 이런 것들 전부 에너지 관련된 얘기라는 것만 아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1시간 넘어가면 지루해질 것 같은데요. 네, 준비되셨어요? 네, 이제 소리 한번 크게 지르고 시작해 보실까요? 한번 질러주세요. 예 하고. 예, 좀 지루할 것 같아서 미리 이걸 좀 넣어놨습니다. 지금부터 좀 지루해도 좀 참고 가보시기로 하죠. 자, 영어가 섞여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요. 이게 지금 요 카피라이트라는 말 아시죠? 저작권입니다. 그래서 제 후배 교수가 카우스트라고 카이스트하고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킹 압둘라 유니버시티 오브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라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학교예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이 이제 돈을 대주니까, 그래서 왕이 돈 대주는 학교에 교수로 있는 후배 교수인데, 우리 학교에 와서 세미나를 할 때 아주 너무 좋은 슬라이드를 이제 보여줘가지고 저도 거기서 좀 달라고 그래서 땄어요. 그런데 카피라이트는 분명히 걸었습니다. 저작권은 걸었고요. 자, 이게 뭐였냐면은요, 구글 번역기 아시죠? 구글 번역기에 아무 생각 없이 우리 기계공학과에서 되게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Universal Gas Constant라는 말이 있어요. Universal Gas Constant. 이게 우리말로는 일반 기체 상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제 고등학교 때 화투나 이런 거를 듣게 되면 나올 얘기인데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우주의 기체 상수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거 실제로 해보세요. 저도 들어가서 해봤어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일반 기체 상수와 우주의 기체 상수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것만 보고 넘어가자니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저도 한번 나름대로 해봤어요. 요새 나오는 파파고. 네. 파파고 아시죠? 네이버 파파고. 육전이라는 말은 혹시 여기 젊은 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는데, 약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말이에요. 뭐라고 그러죠? 차례상 같은 거 할 때나 생일상 같은 거 할 때 고기로 만든 전 먹어본 적 있으시죠? 네, 그 육전인데 파파고에서 뭐라고 번역해 놓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라고 할까요? Six of War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게 인공지능이 가진 아직까지의 한계거든요. 단어 하나만 들이밀었을 때 이런 현상이 생겨요. 우리가 육전을 먹었다. 그러면 아마 조금 다른 말이 튀어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후배 그 교수가 했던 이런 말들이 가장 좋았던 말이 하나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Get out of the box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영어 회화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빠져나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단어를 외웠잖아요. 이런 단어들. 스테레오타입이라든지 바이어스라든지 우리가 주로 많이 아는 단어는 프레주디스라는 단어일 텐데 이런 단어를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뭐 무슨 얘기 나오면 와 광분할 때가 아니고요. 판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도 마찬가지예요.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이 뭔지 아시죠? 요즘 흔히 얘기하는 4차 산업혁명인데 이게 약간 잘못 전달된 경향이 있거든요. 뭐냐면 독일에서 맨 처음에 나왔던 인더스트리의 4.0이라는 얘기가 이제 영어로 번역되면서 저렇게 갔는데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요. 아마존하고요. 우리나라 그 도서 인터넷 도서 파는 유명한 사이트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가서 검색어를 한번 넣어보세요. 아마존에서는 이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하면 몇 건 안 나옵니다. 도서가. 근데 우리나라에서 수백 건이 나오죠 요새.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뭔 일이냐 도대체. 우리나라는 막 4차 산업혁명 난리가 났는데 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에서는 그렇게 난리가 안 났을까.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기계공학을 하면서도 무슨 전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뭐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이런 것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예요. 키워드는 컨버전트입니다. 컨버전트라는 말은 우리말로 융합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거 내 거, 이거는 네 거니까 너만 하고 이건 내 거니까 나만 하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이 쭉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필터하고 디사이드하고. 그래서 잘 추려서 정하고요. 제가 친환경 고효율 에너지를 계속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요즘에 아주 정말 뜨거운 이슈죠. 제목들만 보시면 태양광, 풍력, 조력, 수력, 뭐 수소경제, 연료전지요. 또 오른쪽에 보시면 원자력, 그다음에 우리 먼지 때문에 지긋지긋하다고 느끼는 석탄화력 발전, 그다음에 다른 용어는 모르시겠지만 복합화력 발전, 그다음에 또 전기 자동차 요새 또 핫하죠. 난리 났죠. 그다음에 미세먼지 또 난리 났죠. 그래서 이런 키워드들을 보시고 제 강연을 다 들으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슬라이드를 올릴 때 이게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발전된 방향이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제 연료전지를 한 10몇 년 넘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연료전지 뭐 요즘 뭐 핫한 타겟이기도 하고요. 종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여러 종류를 여러분들이 뭐 눈여겨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거 하나는 봐주세요. 맨 왼쪽에 온도계처럼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예, 온도예요. 작동 온도하고 물론 중간에 들어가 있는 물질도 다르지만 주로 얘네들을 판별하게 되는 거는 작동 온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에 쓰는 거는 맨 밑에 있는 거고요. 온도가 한 80도씨 정도에서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주로 연구했던 거는 요 맨 위에 있는 거여서 700에서 1000도씨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온도에서 작동을 합니다. 뭐 그것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다 갖다 쓰느냐? 뭐 별의별 데 다 갖다 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의 회사인데요. 블룸에너지라는 회사인데 이미 곳곳에 이런 스타일의 조그마한 발전소 생각하시면 돼요. 동네 우리 집에다 놓을 수 있는 발전소 뭐 요 정도. 그래서 그런 거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에 뭐 요즘 뭐 현대자동차에서 연료전지 자동차 한다는 거 많이 쓰고 있고 이런 정도 약간 큰 사이즈 만들어내기도 하고 작은 사이즈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배터리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배터리는 전기를 꽂아가지고 충전을 해야 쓸 수 있는 거지만 연료전지는 그 내용은 아니에요. 조금 더 가보시죠. 요겁니다. 연료전지는 얘가 돌아야 되는데 안 도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혹시 이게 E-가 무슨 표시해 놨는지 아세요? 전자, 전자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H2가 수소잖아요. 수소가 들어와 가지고 뜯어져요. 수소가 들어와서 뜯어지면서 전자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러면 H+가 되겠죠? H+가 돼서 이쪽으로 타고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그다음에 이 전자는 아까 빠져나온 게
이 전구에다 불을 켜고 다시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가서 다시 만나서 이쪽에는 공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기 들어오고 아까 여기 수소인데 전자 하나 뺏긴 놈, 프로톤이라고 하는 놈인데 프로톤이라는 놈하고 전자하고 산소하고 다시 만나서 만들어지면 뭐가 될까요? 프로톤 H처럼 생긴 놈, 산소, 그다음에 전자가 다시 만나면 H2O가 만들어져요. 물이에요, 물, 워터.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는 게 연료전지의 원리입니다. 여기 반응식 뭐 제대로 잘 나와 있지만 요건 나중에 학교 가서 반응식을 보면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타입부터 시작해 보죠. SOFC라고 하는 타입인데요. 온도 아까 봤을 때 맨 높은 데 있었던 사람, 맨 높은 데 있었던 연료전지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 여기는 약간 아까 움직이는 놈이 달라요. 여기 보면 얘는 H2가 들어오고 이쪽에서 O2가 들어와서 O가 쪼개집니다. 이번에는 O가 쪼개져 가지고 O에다가 전자를 받은 놈이 움직여요. 그래서 O에 우리 보통 어떻게 쓰죠? E 쓰고 마이너스라고 쓰잖아요. 고놈이 움직입니다. 악시전 아이언이라고 N아이언이라고 하는 건데요. 악시전 아이언이 움직여 가지고 다시 또 H2하고 전자하고 아까 전자를 만나 왔으니까 그래서 다시 만나서 H2O가 만들어집니다. 약간 타입이 다르긴 하지만 온도가 높은 데서 작동한다는 거 뭐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다.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자꾸 이쪽으로 가려고 하냐면 효율이 좋아요. 효율이 좋고 아까 그 자동차에 쓰는 거에는 백금이 들어가거든요. 백금 어때요? 비싸 보이죠? 그래서 귀금속 계통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가지고 조그맣게는 만들어낼 수 있지만 우리가 발전소라고 그러면 엄청 커야 되잖아요. 그 정도 쓰려면 백금 가격이 당해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전소에 하려고 주로 이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또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발전 시스템은요. 여러분 집 주변에 석탄화력 발전소 본 적 있어요? 별로 없으시죠? 네, 그렇죠? 원자력 발전소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발전 시스템은 엄청 큰 시스템입니다. 여기 보시면 중앙 집중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사람 사는 곳하고는 멀리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발전을 해가지고 전기를 송전해 오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으면은요. 아무데나 발전소 짓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주민들도 반대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되게 어렵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하나는 발전소가 멀잖아요. 발전소가 멀고 우리 지금 전기는 여기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갖고 오면서 손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내 바로 옆에다가 발전소를 두는 게 최고죠. 그래서 연료전지가 유리하다는 거죠. 내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집에다가 발전소 둘 수 있어요. 이론적으로는 집에다가 발전소를 둘 수 있다. 아니면 뭐 자기 아파트 단지 정도에다가 발전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연료전지가 각광을 받고 있고, 그거를 이제 용어로는 발전소 하는 사람들 용어로는 분산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용 연료전지를 들여다볼 건데요. 제가 그 자동차 그룹 광고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동영상을 찾다 보면 잘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습니다. 한 1분 몇 초 되는데 한번 보시죠. 수소. 우주의 75%. 안 나온다.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 화면이 왜 안 나오죠? 어디 가셨나? 완전히 수작업으로 가죠.
수소, 우주에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가 자동차의 에너지가 되다. 수소 에너지가 가장 진보된 친환경 자동차를 달리게 하고 그 자동차는 수소로 에너지를 만들어 움직이는 에너지원이 된다. 수소연료 전지차가 우리 사회의 에너지원이 되는 시대. The Hydrogen Age. 멋있죠? 안 멋있어요? 저는 차는 관심 없고 저런 집을 좀 줬으면 좋겠던데 집이 멋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게 수소로 움직이는 연료전지 자동차 광고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수소로 움직여서 아까 같은 반응식을 보이는 전자가 넘어가 가지고 그러니까 전자가 빠져나와서 불 켜는 대신에 자동차 움직여주는 그 부분을 보신 것이고, 그게 이제 또 집에 가면 자동차를 움직일 필요 없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집에 있는 그 전원에다가 딱 꽂아 놓으면 집에 있는 집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겠다라는 현재로서는 뭐 컨셉 정도겠지만 그걸 보여준 거고, 이 개념을 구현해 놓은 게 작년 여름인가에 저쪽에 월드컵 공원인가에 어디 만들어졌었던 것 같아요. 양재동인가 어딘가에 현대차에서. 요거는 우리 저기 대통령 각하께서 평창 올림픽 때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를 직접 시승하시는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수소 연료전지 자동차가 우리가 안 타서 그렇지 어딘가에 지금 굴러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가 아까 봤던 그 작동 원리로 작동한다는 거,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아까 봤던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는 이제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소가 들어와서 수소가 HH로 쪼개진 다음에, 수소 가스는 원래 H2니까요. HH 쪼개진 다음에 전자 내보내고 다시 이쪽 타고 들어간다. 뭐 요 정도. 요런 타입의 연료전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 중에 이제 그 자동차에 쓰는 부분을 잠깐만 들여다 보시면은 저렇게 이제 가정용에서도 씁니다. 가정용에서도 집에서 쓰는 보일러 정도 크기 정도 되는 연료전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쓰실 수 있고, 차에도 당연히 쓰실 수 있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휴대용으로도 만들어서 쓸 수 있는데, 문제는 너무 디자인이 많으니까 표준화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용화가 되기도 전에 지쳐버리는 현상이 생긴 거고,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촉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금이요. 여기 거꾸로 가야 되겠네요. 여기 백금 촉매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많이 줄였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정말로 차가 엄청 대수가 많아지면 그것까지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백금량이 있는지. 그래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를 약간 비난하는 사람들은 뭐라는 얘기도 하냐면, 만약에 현재 전 세계에서 돌아다니는 자동차를 전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로 대체한다면 백금은 그 전에 고갈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래서 우리가 자꾸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봤던 필터 앤 디사이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게 사실인지는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계속해서 체크를 해나가 보기로 하시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백금이 비싸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가 나니까 그 촉매를 다른 걸로 바꿔보겠다라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인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여러 가지 뭐 이상하게 생긴 물질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들어봤던 것들 중에 하나가 이런 걸 거예요. 그래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래핀. 당연히 이제 그래핀과 관련된 전 그래핀 악사이드인데 이런 거를 좀 쓰려는 노력들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카본 나노튜브 이런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물질들을 많이 써보려고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이 중에는 특별하게는 요 페로프스카이트라는 물질을 가지고 10여 년 넘게 계속해서 맨 마지막에 가면 기계과 사람인데 왜 전지 저런 거를 했을까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촉매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지만 촉매를 바꾸려는 노력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칼라인 퓨얼셀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뭐 이게 인산형이죠. 그래서 파스피릭이라고 하는 건데 파스포릭 애시드 퓨얼셀인데 이런 것들은 잘 많이 쓰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요점은 무엇이 들어가서 전자 뺏기고 자기는 일로 흘러 들어가더라. 딱 그겁니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H2O가 만들어지더라. 딱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AFC도 마찬가지고 뭔가 들어가서 얘는 이쪽에 들어가죠. 뭔가 들어가서 이번에는 OH-라는 애가 움직여요. 그래서 하여튼 최종 생성물은 워터입니다. 그냥 H2O. 그래서 연료전지의 타입에 대해서 너무 깊숙하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이 두 가지 보시고 또 있어요. MCFC라는 것도 있어요. 무슨 MC몽도 아니고 MC몽은 요새 잘 안 나오죠. 그래서 얘도 거의 타입이 비슷하기 때문에 뭐 연료전지는 그런가 보다. 뭐가 들어가서 전자 빼주고 자기는 일로 넘어가가지고 이쪽에서 뭐하고 만나가지고 반응하더라. 딱 요 컨셉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사들을 살펴보는 게 우리 그 뭐랄까요? 자연과학대학하고 공학대학이 있잖아요. 공과대학하고. 그래서 저는 공과대학 소속이기 때문에 회사를 살펴보고 제품을 살펴보고 응용을 살펴보는데 더 관심이 많아요.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쪽은 사실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관심사는 아닙니다. 저는 연구를 해야 되니까 해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좋은데 저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으면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차이점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회사가 있는데요. 현대자동차 자체 개발했습니다. 요즘 많이 광고하고 있죠. 그다음에 두산퓨얼셀이라고 두산그룹의 회사죠. 두산그룹의 회사인데 두산그룹의 회사가 한국에 있던 그 퓨얼셀 파워라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MCFC라는 타입은요.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가 미국의 퓨얼셀 에너지라는 회사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요즘까지도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포스코 에너지 퓨얼셀 검색해 보시면 뉴스가 계속 나와요. 제가 최근에 본 뉴스는 여태까지 분쟁이 있었는데 해결했다였어요. 그 바로 전에 본 뉴스는 청산할 거다였어요. 관계를 끊을 거다.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SOFC는 포스코 에너지가 막 개발을 몇 년간 했었거든요. 근데 철수했다는 확신은 없는데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더 나아가가지고 상품 쪽으로 계속 살펴봐야 된다는 거는요. 그다음에 LG 퓨얼셀 시스템즈는 LG가 미국에 있던 롤스로이스 퓨얼셀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었는데 역시 철수했어요. 이건 확실해요. 이건 뉴스 나왔습니다. 철수했다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유일한 이 SOFC라는 타입에서 유일한 업체가 미코라는 업체가 살아서 잘 버티고 있고 요거는 정말 따끈따끈한 뉴스가 검색돼서 나올 겁니다. 국내 어딘가에 시범으로 설치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산퓨얼셀은 아까 저 위에서도 회사 하나 인수했지만 하나 더 인수했어요. 그래서 다른 타입의 회사를 하나 더 인수해서 역시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FC 회사가 제가 이제 관심 있던 기술이 SOFC니까 회사를 보시면 미국에 있고 일본에 있고 영국에 있고 독일에 있고 덴마크에 있고 이런데 이 중에 시제품을 잘 내놔가지고
소위 말하면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회사는 맨 위에 블룸에너지라는 회사하고요. 그 다음에 교세라라는 회사 정도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블룸에너지라는 회사는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요. SK하고 합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제품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본 기술이 뜬구름 잡는 기술은 이제 절대 아닙니다. 상용화가 됐습니다. 자, 요 다음 토픽은 수소연료 전지를 한참 했기 때문에 수소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도 난리가 난 그 수소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 건데 되게 민감한 부분이긴 합니다. 이게 지금 학계에서도 되게 뭐라 그러죠? 컨트로버셜하다고 하죠. 막 경론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말이 정답 아니고요. 당연히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논리를 잘 전개해 가지고 나중에 대학교나 예를 들면 석박사 과정에 가셔서 좀 더 잘 조사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생산 방법을 볼게요. 생산 방법을 보시면 여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 있는데 그 말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여기 자료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저기 빨갛게 표시해 놓은 거 한번 보세요. 뭐죠? CO, 일산화탄소예요. 카본 모노옥사이드. 근데 이 카본 모노옥사이드가 방출되면 결국은 카본 다이옥사이드, 이산화탄소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든 수소가 친환경적입니까? 여기 지금 수소 만들어져서 우리 수소 갖다 쓸 거예요. 이제 수소 자동차에 갖다 쓰고 또 어디 갔죠? 여기 있네요. 수소 자동차에 갖다 쓰고 수소 발전소에 갖다 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가 친환경적이냐가 질문이에요.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연료전지를 쓰고 있는 제품을 봅니다. 친환경적이죠. 수소 들어가서 물 나오니까 와, 되게 친환경적이다. 이 수소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이거 체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하이드로전 이코노미 중에 이 수소 생산 방법이 정말 치열하게 지금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CO 나타나는 반응식입니다. 여러 가지 반응식이 있는데 이거 되게 조심해서 들여다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여기에 반응들 중에 가만히 예를 들면 CH4가 메세인이거든요. 메세인하고 H2O를 갖다 탁탁 넣고서는 반응할까요? CH4하고 H2O 갖다 통 안에 집어넣고 막 두드려. 야, 너 반응 안 해? 이러면서 반응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에너지를 또 갖다 부어야 돼요. 열 같은 거. 그럼 이 열은 또 어디서 오죠? 발전소나 보일러에서 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똑같은 문제예요. 이 에너지를 어디서 갖고 왔느냐. CO는 CO고 에너지는 또 에너지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연료전지가 수소가 들어오고 반대쪽에서 산소가 들어오면 전기가 만들어지고 물이 만들어졌죠. 거꾸로 돌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정말 거꾸로 돌릴 수 있다면 물이 들어오고죠. 나가는 거는 수소가 나가고 산소가 나갈 거고요. 자, 그럼 전기는 나갔었으니까 들어와야죠. 바로 이겁니다. 물 집어넣고 전기 집어넣으면 수소하고 산소 나오겠더라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다 반대로 바꾸면 돼요. 연료전지에서. 맞죠? 네,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 그림이에요. 그럼 아까하고 그 생긴 모양은 되게 똑같은데 아까는 전자가 이 방향이 이쪽 방향이었고 여기 꼬마 전구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오히려 배터리를 갖다가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얘기죠. 됐죠? 요게 수전해예요. 수전해. 그래서 SOFC 아까 봤던 그 모델을 거꾸로 돌리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수전해라는 컨셉이 되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긴 하고요. 아까 봤던 자동차에 집어넣는 연료전지 거꾸로 돌리는 거 성공했어요. 그래서 제품 있고요. 그다음에 A라고 시작되는 거 있었어요. 걔도 거꾸로 돌리는 거 성공해서 제품 있습니다. S로 시작하는 거는 효율도 좋고 다 좋은데 아직 상용화가 잘 됐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런 측면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온도대가 지금 1400도, 1050도 이런 글씨들이 써 있는데 엄청나게 높은 온도죠. 근데 사실은요, 이거보다 더 높은 온도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2000 몇백 도씨, 3000 몇백 도씨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뜨거운 열을 여기 있는 물에다가 갖다가 팍 넣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공급해버렸어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절로 쪼개집니다. H2하고 O2로 저절로 쪼개져요.
3천 몇백 도인가 2천 몇백 도인가 되는 그러한 뜨거운 열원을 그대로 공급해 버리면 그냥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2천 몇백 도씨, 3천 몇백 도씨는 사실 우리가 기술적으로 구현을 할 수는 있으나 돈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안으로 찾은 게 바로 이 정도 온도대예요. 이 정도 온도대인데 대신에 아까처럼 저절로 쪼개지지는 않으니까 쪼개질 수 있는 매개체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서모케미칼, 열화학이라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열이 필요할 수도 있겠구나. 수소를 만들려면 물에다가 열을 공급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또는 전기를 공급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죠. 자, 열하고 전기가 기존의 발전소나 기존의 보일러에서 온다면 친환경 아닙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친환경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열, 그 전기가 친환경적으로 와야 되겠죠. 그 친환경 전기 바로 요즘 말하는 재생에너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태양열, 풍력 또는 또 뭐 있을까요? 태양광 이런 것들. 하여튼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친환경 수소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논문들을 많이 들여다보면 그린 하이드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 하이드로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린 하이드로전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정말 궁극적인 친환경적인 수소고, 그레이 하이드로전은 말 그대로 회색 수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만들어질 때 이미 CO2나 어떤 환경 파괴를 하고 만들어진 수소는 그레이 하이드로전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자리는 그린 하이드로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서모케미칼 같은데 열이 많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열을 어디서 가져올 거냐? 이런 것들 많이 지금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열 중에도 최소한 만들어질 때 CO2를 만들어지고 온 것까지는 기분이 나쁘긴 한데 그 열을 만약에 버리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갖다 쓰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컨셉. 그래서 이게 완전히 그린은 아니겠지만 버리고 있는 열을 이미 버리고 있던 거를 갖다 쓰자는 정도까지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고, 여기가 조금 위험해지는 파트인데 얘가 스타트를 어디서 했냐면 이 기술이 최근에 나온 기술이 아니고요. 원자력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핫 이슈가 되려고 말라고 막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기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원자력이 한쪽에 그 시초에 버티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지금 원자력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자력이 옳고 나쁘고가 아니죠.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게 시초가 원자력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연구자들이 볼 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열이나 에너지를 공급해야 되는데 요 밑에 그려져 있는 게 이게 원자로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는 노력이 수십 년 전부터 이루어져 있었어요. 이루어져 왔었기 때문에 이게 수소 얘기가 튀어나오면 얘가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몇 년 이내에 원자력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궁극적인 수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하자 이런 얘기 나올 때요. 자, 재밌는 컨셉이 하나 생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적혀 있는 게 연료 전지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연료 전지를 거꾸로 돌리는 놈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가볼까요? 이렇게 가보면 수소 탱크에서 수소를 공급해가지고 연료 전지를 지나면 전기가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만들어진 전기를 아까 그 거꾸로 돌리는 데다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죠? 수소가 나와요. 되게 웃기는 컨셉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그래, 수소만 이게 영원히 계속 돌릴 수 있으면 이거 대박이죠. 그렇죠? 제가 빌 게이츠 돼 있을 겁니다, 지금. 근데 계속 돌 수는 없어요. 계속 돌 수는 손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면 잠시만요. 이 신재생 에너지라는 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자기 마음대로 불잖아요. 그렇죠? 나는 컨스탄트하게 일정한 값을 원하는데 바람은 자기 마음대로 불어요. 어떻게 해요? 모자랄 때는 연료전지에서 확 들어오고요. 남을 때는 그걸로 잽싸게 수소 만들고. 이거 되게 재밌는 컨셉이에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구현하려고 사람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이요.
그래서 이런 컨셉이 바로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만 그려놓고 보면 저게 도대체 뭐야? 왜 연료전지 돌렸다가 수소 만들었다가 이 짓을 해? 하시겠지만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가보면 이것 때문에 할 수 없어요. 태양광도 마찬가지고요. 햇볕 비칠 때는 전기가 남아 돌고 구름 끼면 전기가 모자라고 딱 그때 이 시스템을 갖다 붙이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소경제 뭐 활성화 로드맵 보시면 이런 뭐 구체적인 수치는 여러분들이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문 같은 데 다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2040년에 620만 대를 수소차를 공급하겠대요. 지금 2020년이라고 보면 20년새에 지금 약 2,000대 있다고 보면 이게 도대체 몇 배가 되는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수소경제 로드맵입니다. 제가 만들어낸 자료가 아니고요.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충전소 숫자예요. 수소 충전소의 숫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수소경제 로드맵 나오기 직전에 서울에 있는 수소 충전소의 숫자 몇 개였는지 아세요? 2개였어요. 상암에 하나, 양재에 하나 있나 그랬었어요. 딱 2대. 그러면 그 당시에는 수소차를 몰고 다니다가 중간에 수소가 이게 뭐죠? 런아웃 때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LPG 차도 저는 사실 무서워서 못 하겠거든요. 그러니까 무섭다는 게 중간에 가다가 떨어질까 봐. 그 LPG 충전소의 숫자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파트. 그러니까 이런 게 선결이 되면서 가야지 이런 거는 그대로 천천히 가면서 수소연료 자동차만 뭐 기술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공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마침 과학 강연하고 하니까 여태까지 이제 엔지니어링적인 면을 많이 얘기했으면 팩트 체크라는 말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소도 얘기 조금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 뭐 수소는 우주 물질의 75%다. 뭐 우주에 제일 많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요, 보세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수소는 없습니다. 아까처럼 다 만들어내야 돼요. 에너지를 투입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하다고 데이터로 내놓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어쩌고 여기 보시면 가솔린이 만약에 1.44면 이게 숫자가 작을수록 안전하대요. 근데 공학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는 이 데이터를 안 믿어요. 이건 어딘가에 발표된 데이터인데요. 왜 안 믿냐? 이쪽은 수십 년 동안 검증되어 온 데이터죠. 이쪽은요. 검증 이제 시작하는 단계예요. 공장에서는 수소 많이 썼어요. 공장에서는 수소 많이 썼는데 이런 자동차 이런 데 쓴 거는 지금 향 몇 년밖에 안 됐잖아요. 전 공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 더 검증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LPG 도시가스. 도시가스 차 우리 안 몰고 다니잖아요. 집에서 그냥 그 조리하는 데만 쓰잖아요. 근데 만약에 도시가스를 자동차에 쓰겠다고 나오면 검증해야죠. 그렇죠? 근데 다만 좀 다행인 거는 천연가스는 버스 같은 데 쓰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그렇게 엉망진창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뭐 천연가스도 쓰고 있었고 뭐 수소가 더 안전할 거라는 거는 그럴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보고 믿어요? 그러면 안 믿어요. 그 차이는 우리가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서 백데이터를 많이 쌓아가지고 똑같은 데이터를 받을 수 있었을 때 믿어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요. 다만 요거는 맞습니다. 요거 팩트 체크 하셔야 돼요. 수소 자동차 일반인들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수소 폭탄 아니야? 이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느낌 가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드론 같은 것도 요새 수소를 쓰겠다고 많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수소 연료전지를 쓰겠다고. 심지어 기계과 교수님인데 내용 대부분 아시거든요. 수소가 이런 식의 폭발은 안 일어난다는 거 아시는데도 농담으로 야 그거 떨어지면 수소 폭탄 되는 거 아니야? 이러세요. 그러니 기계과 교수가 그러니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섭죠. 그 수소 폭탄인가? 이거 정말 수소 폭탄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하면 수소 폭탄은 이 오른쪽에 그려져 있는 논리로 작동하는 겁니다. 화학을 배운 학생들은 들어봤을 수 있겠지만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D2, 뭐 이런 T2, 뭐 이런 T3인가 이렇게 표현되는 거 있는데요. 그 T2군요. D하고 T하고 있어요. 듀트리엄, 트리티움인가 발음도 어려워요. 걔네들이 만나서 부딪혀가지고 쪼개지면서 튀어나오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게 수소폭탄이에요.
엄청나죠. 이게 아인슈타인의 뭐 상대성 원리인가 해서 질량 결손이 생기고 저도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 오늘 강연 들으셨으니까 누군가하고 나중에 대화하시다가 수소연료 자동차 가지고 수소폭탄이라는 얘기를 누가 하는 분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냥 이거를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그 수소폭탄의 작동 원리 딱 하면 딱 나오잖아요. 봐, 이게 그 수소니 임마? 딱 하면서 하면은 좀 뻘쭘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팩트 체크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수소가 안전하냐 안 안전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소폭탄 절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다음에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다? 이거 제일 많긴 많지만 어디하고 붙어 있기 때문에 항상 끊어야 된다. 그게 문제고요. 가볍다, 독성 없다 다 맞는 얘기예요. 여기 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체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에너지 밀도라는 표현 보이시죠? 수소를 이렇게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은 에너지 밀도가 높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단위를 잘 보세요. 에너지 나누기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면 1kg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나 많으냐예요. 이거 맞아요. 수소가 진짜 높거든요. 값이 커요. 그러니까 요만큼 1kg 요만큼을 가지고 있으면 수소가 당연히 제일 멀리 갈 거예요. 자동차 만약에 집어넣으면. 그런데 여기 트릭이 또 있어요. 이 데이터를 숨겨요. 또 반대편 사람들을 피하려고. 뭐냐면 2단위예요. 에너지 나누기 미터 삼승. 미터 삼승 단위 뭐죠? 부피 단위입니다. 이건 작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1kg을 갖고 왔어요. 그런데 다른 연료는 요만한 공간이면 되는데 얘는 이만한 공간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단점이잖아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 얘기를 안 해요. 팩트 체크 해야죠. 자, 이게 어디까지 그 사건을 일으켰냐면요. 현대자동차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수소 탱크 압력이 200바였어요. 200바 이거 상상 안 됩니다. 여기 지금 1기압이잖아요. 200기압이에요. 근데 중간에 350기압 갔다가요. 최근에 700기압 갔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부피가 350에서 700기압 가면 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자, 주행거리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늘어나죠. 2배로 늘어나는 거죠. 대충. 그렇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하여튼 뭐 현대차뿐만 아니라 모든 수소연료 전지 자동차는 지금 압력이 거의 350기압, 700기압이래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 부피당으로 생각할 거냐, 킬로그램당으로 생각할 거냐의 차이점도 우리가 잘 인지를 해야 이게 정말 좋은 기술일까, 나쁜 기술일까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 상태에선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뭐 여러 가지 에너지를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가장 각광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에너지 저장체가 된다는 거예요. 연료라는 얘기죠. 연료. 에너지 저장체로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친환경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제일 맞는 것 같고요. 저기 나온 대로 연료 전지에 연료를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발전소, 그다음에 주로 버스나 트럭 쪽을 많이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버스나 이게 마일리지가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600km, 500km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큰 트럭들 이런 것 쪽에 관점을 많이 가지고 있고 버스 같은 경우는 경로가 확실하잖아요. 라우트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중간에 연료가 떨어질 걱정을 사실 별로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기서부터 저쪽까지 맨날 왔다 갔다 하는 버스가 있는데 한 번에 못 가. 중간에 하나 만들면 되잖아요. 딱 원하는 위치에다가. 그래서 트럭이나 뭐 저기 화물 수송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이 오히려 빨리 더 상용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발전 시스템의 버퍼 얘기는 아까 그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막 흔들릴 때 중간중간에 그 많을 때는 수소에다 수소 만들어 놓고 모자랄 때는 전기 만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와 결합돼야 된다는 게 결국은 최종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거의 수소 쪽에서는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건데요. 에너지 믹스라는 표현을 경제학자들도 얘기하고요. 공학자들도 얘기합니다. 에너지 믹스가 뭐냐면은요. 발전원이에요. 발전원. 발전을 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발전을 하는 방법을 하나로 가져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에 올인해요. 안 되잖아요. 석탄화력 발전에 올인 안 돼요.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뭘 하는 사람들이든 간에 직접적으로 발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인데 나라의 상황과 어떤 뭐 사람들의 습성 이런 거에 따라서 퍼센티지를 바꿔야죠. 그렇죠? 맞습니다. 원자력 우리나라 사람들이 싫다고 만약에 결론을 내리면 원자력 줄여야죠. 근데 어떤 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뭐 나는 뭐 돈 조금 적게 내고 말란다. 차라리 원자력 조금 하자. 그러면 그냥 원자력 갑니다. 그 나라는. 맞죠?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석탄화력 같은 경우도요. 미세먼지 엄청나게 유발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물론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물론 나오긴 나오겠죠. 얼마가 나오는지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형편에서 지금 석탄화력을 이렇게 늘리겠다 말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 에너지원을 적절하게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는 왜 경제학자들이 붙냐면 돈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발전하는데 돈 들잖아요. 그래서 모든 거 기술적인 면, 뭐 먼지, 뭐 효율, 돈 다 고려해가지고 만들어내야 되는 에너지 믹스 정책. 그러니까 뭐 갑자기 가다가 내년에 갑자기 뭐 확 바꾸고 이러면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천천히 변경해가지고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 믹스를 만들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덴마크인가요? 어딘가요? 왜 풍력 발전 잘 되는 나라 있잖아요. 거기는 실제로 신재생이 50%인가 가요. 신재생 비율이. 그런데 월드 에너지 아웃룩이라고 1년에 한 번씩 에너지 리포트를 내놓는 이제 미국 기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내놓는 거 보면 아무리 많이 가봤자 신재생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평균 한 20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 2040년, 2050년 가봤자. 국제적인 아주 공인된 기구이기 때문에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50 가고 있지만 어쨌든 평균적으로 볼 땐 20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조금씩 바뀌겠지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조금 속으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20 중에 대부분이 또 뭐가 차지하고 있는지 아세요? 수력 발전이 차지하고 있어요. 수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풍력, 태양광은 그 중에 또 작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에너지 믹스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골칫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제가 이제 이 수소 관련 얘기를 어떤 회사에 가서 이제 말씀드리면서 사장님들 앉아 계시고 이래가지고 올린 슬라이드예요. 왜냐하면 사장님들은 이 퍼스트 무버가 뭔지 아시죠? 퍼스트 무버하고 패스트 팔로워하고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뭐 패스트 팔로워 정책을 써가지고 이렇게까지 나라가 성장했다. 앞으로는 퍼스트 무버가 돼야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요새. 그러니까 앞서 나가는 선발자가 돼야지 뒤에서 뭐 일본 기술 베끼고 요즘 뭐 일본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일본 기술 베끼고 뭐 미국 기술 베껴가지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러고 살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회사 사장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회사 사장님들은 회사가 일단 생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못 하세요. failure rate요. 실패율. 이거 어느 이제 책에서 인터넷에서 본 건데요. 당연히 실패율이 높겠죠. 47% 실패. 야, 저보고도 야, 너 퍼스트 무브 할래? 패스트 팔로워 할래? 그러면 저도 이제 애들도 있고 집도 있고 하니까 오른쪽 거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거 계속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좀 하긴 합니다. 수소 경제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셋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중에 하나인 거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자, 그리고 이제 토픽을 다른 쪽으로 바꾸겠습니다. 금속 공기전지라는 말로 바꿀 거고요. 전지라는 말이 역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똑같아요. 무슨 기계과 교수가 계속 전지 얘기야. 근데 이 금속 공기전지는 뒤에 슬라이드 보시기 전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수소 들어가고 공기 들어가고 전자 튀어나왔죠? 수소 대신에 금속 집어넣으면 똑같은 일 발생합니다. 금속이요. 예를 들면 아연 같은 거. 그러면 아연에서 전자 떼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알루미늄. 그 다음에 리튬. 뭐 이런 데서 다 전자 떼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자리 대신에 금속이 치고 들어갔다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전혀 어려울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들은 많이 이제 넘어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요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덜 지루하실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이에요. 시장의 어느 정도 크기. 리튬 이온 배터리 어디 쓰고 있죠? 여러분 지금 온몸에 다 하나씩 갖고 있죠? 리튬 이온 배터리. 그거예요. 뭐 거기만 쓰나요? 전기차에도 쓰죠. 뭐 어디도 쓰죠. 이거 뭐 얼마인지도 모르겠어요. 80빌리언 달러가 얼마예요? 계산도 안 되겠습니다. 2020년에 벌써 80빌리언 달러라는 시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리튬 이온 배터리 시장을. 그런데 이 그림 보시면 다 기억나시죠? 왼쪽은 심지어 기사 내용이 뭐냐면요. 작년도에 하루에 2번 불났대요. 테슬라 모델 S가. 그러니까 같은 차가 불난 게 아니고 여기서 불나고 저기서 불나고. 이 위험한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폰 8 그 부풀어 오르는 현상 생겨서 또 난리 났었고 이거 정말 창피했었죠. 이 당시 제가 미국에 있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공항에 가면은 이렇게 이만한 거 붙어 있었어요. 갤럭시 노트 7 갖고 들어오면 죽어 뭐 이런 거.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영어로 딱 써 있었거든요. 이거 다 왜 그랬어요? 물론 리튬이온 배터리 자체가 폭발한 건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또 대학이나 뭐 박사과정 밟으실 때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될 겁니다. 리튬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게 아니고 리튬이온 배터리가 균열이 일어나거나 뭐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면 거기서 잘못하다가 또 수소가 발생한대요. 그래서 그런 게 폭발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메커니즘이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폭발 무섭죠. 근데 이건 계속 일어날 현상이에요. 최근에 ESS라는 것도 많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화재 현상 때문에 한동안 고생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요 문제가 있어요. 요건 뭐냐면요. 아니 왜 리튬이온 배터리 얘기하는데 갑자기 코볼트 얘기를 해? 이러실 수도 있는데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게 리튬 코볼트 옥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코볼트가 중간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리튬 코볼트 옥사이드인데 그 가격만 한번 모니터링 해봤습니다. 리튬도 마찬가지고요. 딴 것도 다 거의 비슷해요. 경향이. 근데 가격이 30배 뛰었었어요. 그러니까 3배. 이게 언제냐면 2016년. 그 다음에 여기가 2017년. 1년 사이에 3배 뛰었었고요. 최근 데이터까지 모니터링 해보시면 다시 또 내려왔어요. 한 1.1배 정도 수준까지 다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에요. 이런 재료 쓸 수 있겠어요? 안정적으로? 못 써요. 재료의 특성이 바뀌는 것도 당연히 열받아 죽겠는데 가격 바뀌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품 못 씁니다. 근데 견뎌냈어요. 어쨌든 이 시장을 리튬이온 배터리. 그래서 메탈 에어 배터리가 왜 사람들한테서 아직도 이것도 사실 오래된 테크놀로지인데 관심을 잃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금속들, 알루미늄, 아연 싸잖아요. 그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가격 문제에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폭발 없어요. 그러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놓지 않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메탈 에어 배터리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메탈이에요. 메탈에서 전자가 띄어나오고 그다음에 안에는 메탈에서 이온이죠. 메탈의 이온이 어느 쪽으로가 가는 거고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역시 산소 공급하면 아까랑 똑같은 반응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생성물이 만들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복잡한 얘기는 넘어가기로 하죠. 그래서 위치가 어디 있냐 보시면 여기의 위치가 리튬 이온 배터리의 위치예요. 이 데이터인데 요 X축이 뭐냐면 아까 그 수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나누기 미터 삼승이에요. X축이요. 그다음에 요 Y축이 에너지 나누기 킬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배터리, 그러니까 원래 쓰던 배터리가 여기 있었는데 얘가
에너지가 더 많고 적고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인터넷 치면 탁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 어떤 배터리를 개발하고 싶다 뭐 이러실 때 이런 그림 보고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배터리가 요 근처에 있겠구나 하고 시작할 수 있는 자료가 요즘은 많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었겠지만 이제는 다 오픈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좋은 점이 뭐냐면 이쪽하고 비교해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옛날 요새 쓰는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리튬 이온 배터리는 소위 말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어요. 우리 배터리 왜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고 부피를 예를 들면 반반 차지하고 있는데 메탈 에어 배터리는 이 캐소드라고 하는 물질을 그냥 반도 뭐예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로 확 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기가 밖에서 공급되면 되기 때문이에요. 옛날 이런 스타일로 작동을 시키려면 공기를 이 안에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스타일은 공기를 밖에서 주면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이즈를 줄일 수 있잖아요.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아까 뭐 나누기 미터 삼승, 뭐 나누기 킬로그램 측면에서 되게 이득이 되는 거죠. 분모가 작아지는 거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건 넘어가기로 하시죠. 여기도 이제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회사는 맨 위에 있는 이제 이스라엘 회사예요. 이스라엘의 피너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르노 닛산 경차거든요. 왼쪽 차가 프랑스 르노 회사하고 일본하고 합쳐져 있는 르노 닛산 회사의 경차인데 경차 트렁크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금속 공기 전지를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저 트렁크에 넣고 삑삑삑삑삑삑 돌아다니는 거 자기네들이 이렇게 테스트한 거 실험해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나중에 인터넷 들어서 휘너지라고만 치면 탁 나옵니다. 유튜브에서. 그런데 처음에 걔네들이 이제 주장할 때 1000km 간다고 주장했어요. 여러분 전기차 주행거리 대충 얼마인지 아세요? 돌아다니는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대충 한 300km쯤 될 거예요. 요즘에. 그리고 최근에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뭐 400km, 500km인데 이거 아직 못 믿겠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렇죠? 1000km 얘기했었어요. 이게 몇 년 전 얘기인데요. 2014년 얘기인데 아무도 안 믿었죠. 그러다가 조금 지나니까 한 500km로 다운되는 것 같더라고요. 발표가. 근데 500km만 돼도 대단한 거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주행거리가. 그래서 이 회사가 이 금속 공기 전지 파트에서는 상당히 앞서 나가는 회사인 것 같고 옆에 이제 다른 어플리케이션으로 보트에도 적용해가지고 또 광고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맨날 뭐 내년도에 그 커머셜 데뷔라고 얘기해요. 상용화 내년에 상용화 성공해. 내년에 상용화 성공해가 벌써 몇 년째인지 모르겠는데 뭐 우리나라하고는 약간 다른 게 이런 회사가 안 망하고 지금 현재 2016년에 기업 가치가 280 밀리언 달러였어요. 1 밀리언 달러가 10억이라고 치면 10억, 100억, 2,800억. 상용화 시키지도 못했는데. 근데 아직도 안 망하고 잘 먹고까지는 모르겠는데 잘 살고는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중국 회사하고도 협업을 하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얘네들은 알루미늄 공기 전지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 당연히 파트너 들어왔고요. 미국의 알루미늄 회사, 유명한 알루미늄 회사가 알코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파트너로 들어왔어요. 3명이 같이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에 있는 알루미늄 회사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또 움직이고 있고요. 나름대로 기술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이제 동영상이었는데 말로 설명드릴게요. 아까처럼 번잡스러운 과정을 가지 말고 요 차가 뻘뻘뻘뻘뻘 돌아다녀요.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 마일리지 지금 213.7에 찍혀 있잖아요. 킬로미터.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500km까지 간다는 거 쭉 보여주고 중간에 기술진들 나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뭐 이런 내용들 여기 이제 피너지라는 회사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IBM이라는 회사 다 아시죠? IBM이라는 회사요. IBM이라는 회사가 리튬 가지고 또 이 일을 벌이고 있어요. 리튬이면 그러면 저는 이제 리튬을 제 연구 영역에서 좀 하다가 제외해 버렸는데 왜냐하면 여태까지 계속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리튬 에어 배터리는 폭발 안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험도 많이 했는데
막상 시장에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마켓에는 나가면 아니 당신 리튬이온 배터리 터진다고 리튬 이온 배터리 터진다고 다른 기술 개발하겠다면서 왜 갑자기 또 리튬 에어야 이러면 답이 딱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리튬 에어는 제 연구 아이템에선 제거했고 저는 이제 아연하고 그다음에 알루미늄하고 두 개는 보고 있고요. 이 회사는 희한하게 리튬을 좀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상용화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IBM이라는 회사가 아주 되게 좋은 회사잖아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사기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요타라는 회사, 뭐 그 유명한 도요타라는 회사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포기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 프리우스라는 아주 걸출한 그 하이브리드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전기차 쪽으로 넘어갈 건데 그때 분명히 이 리튬 에어 배터리를 생각하고는 있는 것 같아요. 기술로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적혀 있지만 요게 또 이제 차세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배터리 이름이거든요. All Solid State 배터리예요. 자, all은 뭐 아는 말일 거고 solid 뭐죠? 고체죠. 고체 배터리. 그러니까 모든 이 배터리의 전체 구성물을 고체로 만들겠다는 배터리가 요즘 결국은 궁극의 기술은 거기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갖고 있는 지금 메탈에어도 그렇고요. 리튬이온 배터리도 그렇고 중간에 액체류가 섞여 있거든요. 젤 타입이든 액체 타입이든 간에. 그래서 걔가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아예 없애버리자. 전부 다 고체로 가자. 그러면 무엇보다 폭발성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 모두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 범위가 당연히 전기차에 이제 많이 쓰려고 사람들이 다 들여다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 아연 전지, 그러니까 아연을 쓰는 전지 같은 경우는 이거 여러분 많이 어디선가 본 기억 있는 그런 전지죠. 그 CR203인가 이런 게 납작 버튼식 되어 있는 배터리 있잖아요. 그 전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생긴 전지예요. 딱 요만하게 생겨가지고 장난감에 많이 들어가는 거. 그리고 이거는 현재 보청기에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기술이에요. 없는 기술이 아니고요. 보청기에 쓰고 있습니다. 보청기에 리튬이온 배터리 절대 안 쓰겠죠. 귀에 끼고 있는데 폭발해버리면 난리 나니까.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 때문에 이건 쓰고 있고 개발되어서 나와 있습니다. 파나소닉인가에서 팔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도 만들 수 있고요. 저는 이제 실험실에서 아까처럼 이 맨 왼쪽에 보시는 거는 여기 보이는 요거요. 요게 우리 아까 조금 아까 말했던 그 버튼식 그 배터리에 넣고 제가 만든 재료 가지고 넣어서 이제 여러 가지 배터리 실험을 했었고 이제 상용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접근을 하려고 하면 그 배터리 요만한 거 만들어 가지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저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사이즈를 키워라. 자꾸 그 얘기를 해서 5cm, 5cm까지 키웠었고요. 여기 보이시죠? 5cm, 5cm까지 키웠었고 그다음에 이거를 또 개수를 한 5개 정도까지 했었는데 이제 거기서 멈추고 조금 다른 그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주제가 좀 튑니다. 슈퍼커패시터라는 주제인데요. 이 슈퍼커패시터라는 주제는 요 그림을 봐. 요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고요. 도대체 다른 배터리하고 비교해서 어떨 거냐라는 위치고요. 얘는 논리가 뭐냐면 고등학교 물리에서 혹시 커패시터를 배우셨을 수도 있는데 이런 판을 하나 두 개 딱 놓고요. 판을 두 개 놓고 왼쪽에다가 플러스 극을 걸어요. 플러스를 막 건 거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이너스를 막 걸어요. 그러면 이쪽에 있는 어떤 물질 중에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가서 달라붙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달라붙을 거예요. 그렇죠? 이게 커패시터거든요. 그래서 한참 모아놓은 다음에 왼쪽에 걸었던, 그러니까 소위 배터리 이렇게 연결했던 거 싹 빼버려요. 그러면 얘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일종의 배터리잖아요.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가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 파트가 이제 커패시터인데 제가 했던 거는 이 재료 쪽이었기 때문에 그 커패시터를 조금 변형시키면 다른 스타일의 커패시터가 만들어지고 그게 슈퍼 커패시터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건 이제 어떤 실험에서 그려놓은 그림인데 X축이 볼티지고요. 전압이고 Y축이 전류예요.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직사각형이 아까 말씀드린 커패시터 그림입니다.
실험을 하면 그 커패시터는 직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슈퍼 커패시터는 이렇게 꾸불탕꾸불탕한 이 그림이 나타납니다. 면적이 넓으면 넓어질수록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그래서 아까 금속 공기전지 그런 쪽하고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의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런 여태까지 그 무슨 전지 정말 기계과하고 거리가 멀어 보이는 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 페로프스카이트 물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물질을 여기다 적용시켜서 아까 예를 들어 수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소 H2가 들어왔는데 너 들어왔어? 너 뜯어져. 그럼 HH로 저절로 뜯어지겠어요? 안 뜯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뜯어지는 거를 도와주는 물질이 필요한 거고 그 도와주는 물질이 촉매라는 거예요. 그 촉매 물질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물질을 계속 연구해서 저 물질을 여기다 써보고 저기다 써보고 저기다 써본 게 제 연구 히스토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물질이 참 재밌었던 게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이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세 개 있었으면 저 하늘색 물질은 저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보라색 물질은 저렇게 들어가 있고 뭐 이런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제작 방법을 조금만 다르게 하면 이거는 지금 공기 중에서 이렇게 생겼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주변을 공기를 다 빼버리는 거예요. 수소를 막 밀어 넣어가지고 공기를 싹 빼버리면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이 물질은 이게 둘이 쫙 벌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전자 같은 게 저쪽으로 막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일로 들어가지고 절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OH 마이너스 이런 것도 아까 보였었고요. 이거 가야 돼. 그러면 아까 봤던 이게 움직이기 쉽겠어요? 이게 움직이기 쉽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봐도 이게 더 움직이기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공간이 넓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움직이고 이러는 쪽에 있어서. 그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그쪽에 발라가지고요. 주로 이제 바르는데 저는 실험할 때 발라서 이런 그 뭐 전자라든지 OH-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인 성능 실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재밌는 물질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여기다 다 써봤다는 거죠. 태양전지는 제가 안 써봤습니다. 태양전지는 다른 저 말고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이 페로프스카이트라는 물질 많이 써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뭐 제가 이제 그 물질을 가지고 이제 여기도 적용시켜보고 저기도 적용시켜보고 해서 수많은 데다가 논문을 냈는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아시겠지만 제목만 봐서는 기계과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뭐 네이처 썸씽 나오는 거 이거는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이 막 논문 많이 내는 곳이거든요. 네이처 머티리얼즈도 있고 한데요. 보시면 뭐 캠 뭐 나오면 이거 케미스트리 같잖아요. 화학 쪽. 당연히 맞는 쪽이고요. 여기도 캠, 여기도 캠. 뭐 패러데이 쪽은 또 전기 쪽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계과지만 어떻게 아까 맨 처음에 맨 밑에 말씀드렸던 융합 쪽을 잘 성공적으로 이렇게 변경한 것 같아요. 제가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옛날에는 저도 상당히 기계과스러운 일을 많이 했었는데 잘 변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트랜지션이 잘 이루어져서 이런 쪽으로 논문을 내고 들여다보는 것도 계속 이런 물질 들여다보고 있고요. 아까 왼쪽에 말씀드렸던 게 이게 이제 뭐 그래핀이라든지 뭐 기존에 쓰던 무슨 카본 이런 물질들이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보려고 하는 페로프스카이트 물질이고 그래서 재료를 많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옛날 하던 기계 쪽에서 갑자기 재료 쪽으로 점프를 한 건 아니고요. 옛날에 하던 재료 쪽에서 이쪽 재료 그러니까 옛날에는 기계 쪽에서 재료 쪽으로 넘어갈 때 제가 연력학이라는 학문을 주로 했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부분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재료 사이의 연력학. 그러니까 재료 연력학이라는 걸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기전자 하다가 기계로 간다든지 이런 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전기자동차요. 그러니까 결국 저는 계속 전지 관련 일을 했기 때문에 제 최종의 목표는 어플리케이션은 전기자동차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 이제 전기 자동차, electric vehicle 한 번씩 이제 딱 튀어나올 때마다 한번 생각 좀 가끔 한번 해보세요. 한 번씩. 이게 어떤 외국분한테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만든 자료인데 이게 한글로
무엇이 당신을 괴롭힙니까? 라고 번역을 하려니까 거의 뭐 구글 번역기 수준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영어로 냅뒀어요. 뭘 이게 electrical vehicle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그 여러분을 좀 이렇게 괴롭히는 컨셉은 뭔가요? 이거 안 불안하세요? 이 그림? 그렇죠? 되게 불안해. 저는 진짜 불안해서 못 사겠어요, 전기자동차. 자, 이거. 그렇죠? 견인되거나 밀거나 진짜 불안하죠? 자, 그다음에 또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거고요. 자, 이거. 기껏 충전소 찾아 들어갔더니 충전할 곳이 꽉 찼어. 아, 이런 허탈함. 이거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충전 관련된 문제는. 비어 있네. 아, 잘 됐어. 이 웬 떡이야. 가서 충전하려고 했어. 얼마 걸리죠? 미니멈 30분이에요. 요새 이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 급속 충전 파트 있잖아요. 거기 가면 미니멈 30분 걸리는데 그것도 아주 100% 충전 안 되고 아마도 한 80% 충전까지가 30분 걸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안 기다리거든요. 또 있어요. 문제는 이게 시티 마일리지하고 하이웨이 마일리지라고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 알 텐데 미국 차들 팔 때 시티 마일리지하고 하이웨이 마일리지 연비라고 하는 거 구분해서 팔거든요. 전기 자동차 시티 마일리지, 하이웨이 마일리지 한 24% 차이 납니다. 하이웨이에 더 많이 달리겠죠. 근데 이 동네 돌아다니면 너 원래 400km 달린다고 했는데 300km밖에 못 달려요. 그 똑같은 배터리 가지고. 되게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이거예요. 뭐예요? 주변 온도. 동네가 한 20도씨, 30도씨에서 돌아다닐 때는 괜찮은데 영하 7도씨에서 돌아다니라고 그러면 또 배터리 용량이 팍 줄어버려요. 이거 문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타겟을 삼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 가스 스테이션, 그 연료, 휘발유 넣으러 가가지고 몇 분 기다리느냐, 보통. 몇 분 걸리세요? 한 5분에서 10분. 길면 10분. 맞죠? 자, 아까 했던 얘기. 얼마나 기다리느냐? 미니멈 30분. 못 기다리잖아요. 자, 그러면 얼마 되면 참으시겠어요? 5분에서 10분이죠. 제 목표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급속 충전을 하시는 분들 연구 이만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왜 가야 될 것 같냐면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는 사실 저는 제 주변에 전기 자동차가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아이고 생각보다 많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은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아주 전기차가 많이 치고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치를 봐도 예를 들어서 2040년에 가면 그때 팔리는 2040년에 팔리는 전체 차의 35%가 전기차일 거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는 전기차에 대해서 정신 바짝 차리고 기술의 개발을 이미 다 이루어놨을 테지만 우리도 더 해야 되는 파트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차징 스테이션의 숫자거든요. 차징 스테이션의 숫자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빨리 늘어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아까 제가 제시했던 이러한 사람을 괴롭히는 두 가지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제가 앞에서 나왔던 그런 여러 가지 배터리들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해왔던 연구 내용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보셨던 슬라이드 다시 나올 건데요. 옛날 같았으면 이런 키워드들을 보시면 자동차, 중공업, 엔지니어링이에요. 약간 좀 그렇죠. 올드 패션하죠. 사실은 이거는 제가 먹고 살아야 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올드 패션하다고 하면 안 되는데 좀 올드 패션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봤어요. 반도체, 전자제품, 가전제품, 좀 참아줄만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이렇게 기술을 선도하는 테크놀로지일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이쪽 가보시죠. 이거 여러분 눈이 번쩍번쩍해지죠. 이제 애플, 구글, 애마존, 넷플릭스, 테슬라, 페이스북, 그렇죠? 이게 이제 현실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 기술에만 고집하고 앉아 있으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맨 이쪽에 네모칸 쳐놓은 거예요. AI, 로봇, 빅데이터, 바이오. 맞아요.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발은 어딘가에 두고 가야 되겠죠. 기계에다 발을 두든 전자에다 발을 두든 화공에다 발을 두든 발 두고 이쪽으로 움직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융합이 되는 거겠죠. 이게 사실상은 4차 산업혁명이 강조돼야 될 게 아니라 이게 강조돼야 된다고 봐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면 요즘 사람들은 최다 AI밖에 얘기 안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는 좀 그 MIT 교수님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제 이름하고 같이 한번 올려봤어요. 그래서 MIT에 이거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찾으시면 다 나오는 교수님 이름입니다. 어디 교수님이냐면 과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미케니컬 엔지니어링이에요. 기계과 교수님이에요. 기계과 교수님, 기계과 교수님, 기계과 교수님이에요. 근데 하는 분야가요. 이분은 로봇에서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요. 앞에 붙어 있는 제목 보세요. Bio Inspired Robotics예요.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사람의 생명체나 뭐 어쨌든 생명체에서 영감을 받은 로보틱스를 하시겠다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시면 치타 로봇 같은 거 나오거든요. 진짜 빨라요. 치타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수많은 실패 경험하시면서 딱 로봇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옛날 로봇은 아닌 거죠. 옛날에 누가 그런 빠른 로봇 뭐하러 만들어요. 그렇죠? 융합하신 거죠. 어느 쪽하고든. 그다음에 이분 무슨 뭐 로드리게즈 뭐 이런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뭐 하시냐면 손에 이제 예를 들면 장갑 끼는 거죠. 장갑 끼는데 감촉을 사람 피부처럼 감촉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 하세요. 장갑을 글러브를 꼈는데도 이렇게 터칭하면 똑같은 그 필링이 나한테 들어오고 그다음에 로봇 팔 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올릴 수 있고 이런 거 하시는 분이에요. 역시 바이오 인스파이어드죠. 사실은 우리 과에도 이런 분이 있어요. 똑같이 로봇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런 신경 시그널, 사람 신경 시그널을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이게 손 못 쓰시는 분들 이렇게 움직여줄 수 있게 할 건데 옛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걸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를 하셨는데 우리 과에 계시는 분은 이쪽을 하세요. 어떻게 사람의 생체 시그널을 일로 전달할 것인가가 주예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양샤온이라는 분은요. 이분도 주로 하시는 분이 일렉트로 케미칼이에요. 무슨 기계과인데 일렉트로가 나오고 케미칼이 나옵니까? 이상하죠. 그죠? 일렉트로 케미칼. 그다음에 촉매 이런 거 하세요. 저는 뭐 하나 하고서는 이름을 한번 같이 붙여본 거예요. 나도 기계과 교수인데. 그랬더니 맨날 배터리 한다고 뭐하고 하겠어요? 저도 하는 게 일렉트로 케미스트리 이쪽 양상원 교수하고 똑같은 거 하거든요. 일렉트로 케미컬이야. 그래서 나는 그럼 기계과가 아닌가 하고 한참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내가 목표로 하는 거는 efficient 에너지 시스템이에요.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 그러니까 나는 위에 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컨버전트가 맞구나. 나는 이쪽으로 저쪽으로 올인해서 하려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름 이런 그림을 한번 본인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내가 뭘 하고 싶고 난 뭘 잘하고 이런 게 나는 뭐 컴퓨터를 되게 잘해. 근데 사람들은 기계과가 좋대. 취직 잘 된다고. 이게 못 갈 곳이 아닌 거죠. 컴퓨터하고 기계하고를 엮어버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우리 과에도 자동차 쪽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 옛날에 그 고전적인 자동차를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AI 하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요새 그 스마트 자동차 아시죠? 근데 스마트 자동차의 다른 여러 파트 중에 AI를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기계과가 AI를 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의 대학원생들 보면 통계학과 출신, 수학과 출신 여러 곳에서 왔어요. 심지어 경제학과 출신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을 한번 정말 그려봐 주시기를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 그리셔가지고 이런 거는 뭐 에너지, 뭐 환경, 사람 이렇게 엮다 보면 아까처럼 바이오 인스파이어드 로보틱스가 나오는 거예요. 다 섞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스테레오타입하고 컨버전스하고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이거 인더스트리의 4.0 이거 독일 말이거든요. 인더스트리에도 틀렸구나. 인두스트리에 이렇게 발음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독일 말인데 이거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게 처음 튀어나온 말입니다. 4.0이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의 아주 원조가 될 표현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들으시는 그런 파트하고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예, 한번 검색하셔서 제대로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자, 요거 아까 보셨던 이제 그 비디오입니다. 자, 아까 보셨을 때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아 멋있다 하고 보셨을 건데 지금 다시 보지는 않겠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게 맞는 얘기일까? 저 수소 정말 깨끗한 건가? 뭐 이런 것 등등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요. 이거 정말 이제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어떤 모습이 보이세요? 태양광 발전 보고 계신 거예요. 산이죠. 산 밑에는 저수지예요. 자, 오른쪽엔 뭐 보고 계시죠? 원자력 발전 사고 난 거 일본에서 그거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고민인 부분입니다. 제가 한 20년 넘게 에너지 쪽 연구를 했지만 사실 저 두 그림 보고 앉아 있으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요. 어느 한쪽도 답은 아닌 것 같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야 이거 어떡하지?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야 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당연히 제가 학교에 있고 연구를 하는 한은 찾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오른쪽 것도 아니야. 뭐 예를 들면 왼쪽 것도 아니야. 이걸로 가야 돼. 뭐 이걸 찾으시든지 아니면 왼쪽이 그나마 왼쪽으로 가자. 그런데 합리적인 결론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중에서 또는 어떤 새로운 것에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가야 될 곳이 어딘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뜻에서 이런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제 목표는 이거죠.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거창하게 이야기할 때는 뭐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절약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더 거창해져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 맞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셔서 친환경 또는 고효율 이런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저는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강연을 해주신 신지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